AI 시대 때 이런 미술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 같으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선을 버렸어. 유명한 요코야마 다이카는 윤곽선을 버리고 번지는 거. 이게 일본적 본질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 작품 세계를 그렇게 펼쳐나갔고. 그 본관 건물은 서양 구조, 기술을 가져오고 일본의 정신, 지붕을 올리고 형식과 본질 사이에서 참 고민할 게 많다. 현대인은.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도쿄 국립박물관 같습니다. 여기가 서양을 만났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미술관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기 국립박물관 본관에는요, 미술 작품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키요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도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데, 건물이 5개가 있어요. 본관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호류지 보물관이 있고요. 자, 이 건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약간 우리나라 덕수궁 미술관 그 건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우람한 건물인데 기와지붕. 콘크리트 위에 올라간 기와지붕. 그러니까 서양식 정장을 입고 일본식 투구를 쓴 건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제관 양식이라 그래요. 여기에 1930년대 일본의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서양 기술 우리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정신을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나마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충격이 약간 덜할 수는 있는데, 일본은 당시에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려고 없던 개념 다 만들고, 한자어로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음식도, 뭐, 돈가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제가 이제 도쿄에 같이 갔을 때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역사를 먹는 그 음식들도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예. 이 건물부터가 서양 문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보이는 거고요. 요 안에서도 물론 그게 또 벌어집니다. 예. 서양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일본 화가들은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예,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 외부의 다른 세력과 만나면 정체성의 위기가 오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되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외부의 대상이 있어야만 비교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보여주는 거의 뭐 전쟁터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배 탈래.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서양 양식 같긴 하잖아요. 근데 이 조명들 보시면요. 또 일본스러운 문양,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벽에도 일본스러운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화혼양제라고 하죠. 일본의 혼을 지키고 서양의 재주를 쓴다. 화혼양제. 일본이 이제 뭘 만나든지 서양에서 오면은 화혼양제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뭔가 바꾸면서 새롭게 개조를 해 나가죠. 음식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AI 기술은 쓰되, 인간의 영혼을 담자, 우리의 영혼을 담자.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떤 미술들이 담겨 있는가, 봐야 되는데, 요 국립박물관이 우에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 일본화 니혼가라고 하는 그 장르가 발명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근처에 도쿄 예술학교에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실험을 했고, 그걸 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걸고 공식화를 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장르가 발명됐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사실은 우리나라 용산에 국립박물관이 너무 크게 지어져서 이제 이 도쿄 국립박물관이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건축이 작은데 물건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달마다 계속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은 그 로테이션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써 있고, 여기 들어가도 이제 뭐 이번 달에는 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작품이 변하는데, 여기서 18번 방, 요쯤에 가면 이제 근대 일본화의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게 입이 쩍 벌어지는, 아, 이게 뭔가 일본스러운데 서양 터치가 들어있네. 이런 되게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미슐행. 저는 별 준비 없이 일본의 온갖 미술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림 볼 때마다, 이 사람들 그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와,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지? 일본스러우면서 서양스러우면서 어떻게 섞인 거지? 저 화가들이 어떻게 실험을 거듭해서 저런 화풍으로 정착을 했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인가요? 이 책 읽었잖아요. 네, 일본 미술의 역사.
요 책에 그런 게 답이 되게 잘 나오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일본 근대화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5명을 뽑아봤어요. 국립박물관 본관의 근대 쪽에 뭐 18번 방 근처에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쿄에는요, 국립근대미술관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고쿄라고 하는 황궁 근처에 이제 공원 안에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소장이 돼 있고요. 여기저기 또 미술관에도 소장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전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본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 뭐 서양에서 배운 것, 일본에서 지킨 것. 그래서 그 결과 대표 특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대처한 방식이 다른데 좀 이따가 그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모르고 봐도 우와 하는데 이걸 알고 보면은 더 대단해요. 근데 제가 미술사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입체감은 어떻고 원근법은 어떻고 대기 표현은 어떻고 디테일하게는 못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서양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일본적인 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진화를 시켰다라는 측면에서만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미슐행 가노호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이분은 서양에서 이제 명암법, 입체감, 원근법을 배운 다음에 이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불교 미술의 정신성을 지켰고요. 안료를 지켰대요. 이 그림들 보시면요. 고전적인 불화랑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사진이 지금 안 커가지고 느낌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술관에서 보고 와, 질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까지 본 불교 미술과 너무 다르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코야마 다이칸 이분은 인상파의 대기 표현, 빛의 효과를 배우면서 그래서 일본에서 지킬 게 여백의 미학이다. 해가지고 밑에 그림 보시면요. 선이 없어요. 되게 몽롱하지 않아요? 몽롱체라는 화파라고 할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먹선을 제거하고요. 색채의 번짐만으로 형태를 표현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몽롱체. 그다음에 하시다 슌쇼도 몽롱체를 세련되게 표현한 사람. 그래서 질감 표현의 과학성. 이 그림 보시면 뭔가 동양화스러운데 색채 감각이 서양화스럽고 그렇죠. 여기 왼쪽에 있는 흑묘, 검은 고양이 이게 되게 유명한 대표작이에요. 그다음에 또 시모무라 간잔 이분이 가장 화려하게 기법을 완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뭐 해부학과 수채화 기법과 심리 묘사 다 배워왔다고 하고 이 그림 딱 보시면은 와, 여백, 선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서양화스러우면서 동양화스러운 거. 이 5명이 다 그렇죠. 서양화스러운데 동양화스러운 거.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일본화를 만들어 간 거죠. 그 다음 분, 우에무라 쇼엔. 이분은 여자입니다. 격조 높은 근대 미인도를 완성시킨 분이죠. 서양에서 인체 비례와 뭐 심리적 리얼리즘 가져와서 그런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대표작이고요. 정말 지고지순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은 일본에서 현대 만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서양 그림과 동양적인 거를 결합을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한 게 일본 만화로 갔다. 이게 작년에 제가 도쿄의 국립박물관에서 봤던 전시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나왔다는 해석. 그래서 지금 제가 국립박물관 본관에서 볼 수 있는 5명 화가 서양 미술을 만났을 때 일본적인 걸 지키면서 자기 나름의 그림을 만들어간 5명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본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근대 미술관에 가시면 더 많은 화가들을 보실 수가 있다. 미슐행 그 다음에 호류지 보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 안에 있죠. 5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좀 작죠. 이거를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계세요. 국립박물관에 가서 본관만 봐도 2-3시간 후딱 지나가니까 그것만 보고 후루룩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숲길을 약간 따라서 숲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수반이라고 하죠. 얕은 물이 보이고요. 저 바깥에 뭔가 너무나 담백해서 느낌이 없는 건물 보이죠. 본관이나 아니면 다른 건물들은 뭔가 층층이 있고 크고 화려하고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절제된 미니멀한 느낌. 가서 보면은 기둥도 굉장히 가늘고 그 안에 보시면 유리창 안에도 또 가는 기둥인지 장식인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로비에 얇은 기둥 같은 게 보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간이 굉장히 침묵, 정적 이런 느낌이고요.
모든 선 하나하나와 바깥에서 쏟아지는 빛. 그래서 갑자기 좀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전시실로 들어가면 지금 이게 사진으로 절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처음에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들 한 2, 3분 정도는 와, 왜 이렇게 어두워하고 약간 짜증 내기도 하고요. 예. 안 보여서 가만히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때 너무 조용한 데서 황금빛이 은은하게 비치거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불상이 수십 점이 이렇게 쫙 도열해 있거든요. 되게 어둡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감각이 들어요. 여기가 호류지 보물관. 미슐행 근데 호류지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제가 지도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북쪽에 저 녹색 깃발이 많이 있는 저기가 교토고요. 약 오른쪽에 비와호 호수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중간에 빨간 별표가 있죠. 여기가 호류지고요. 여기 약간 위쪽에 녹색 깃발이 있는 저기가 나라예요. 나라. 예. 그리고 서쪽에 왼쪽에 오사카 쪽 점 많이 찍힌 거. 제 구글 맵에 다 맛집이나 뭐 가야 될 곳을 다 이렇게 마크를 해놔가지고 그걸 캡처한 건데, 그러니까 호류지는 나라에서도 남쪽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남서쪽으로 내려온 약간 외딴 데 있어요. 거기 있는 절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607년에 창건한 데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보물들이 왜 지금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냐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때 불상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일본은 그때 문명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돋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정통성이 담겨 있는 그런 유물들이라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일본이라는 국가에.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을 때 일본에는 패불해석이 있었어요. 예. 불교를 배척하고 신도를 숭상한다. 예. 일본에 가시면 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사에서 믿고 있는 종교가 뭐죠? 신도교라고 해야 되나? 예, 신토이즘이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애니미즘과 뭐 약간 샤머니즘과 오래된 전통과 뭐 이게 합쳐진 일본만의 전통 종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처럼 세계 종교로 진화해간 종교가 아니라 일본스러운 옛날 거부터 그냥 다 갖고 있는 그게 합쳐진 그런 종교인데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이제 불교를 배척하고 신도를 숭상하게 된 거죠. 국가적인 이데올로기 체계가 중요해지고 그러면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신토이즘으로 갈라져 나갔고, 국가적으로 그걸 밀었고. 그래서 불교가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이 호류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교 사찰들이 다 파산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뭐 불상을 그냥 불로 떼거나 팔거나 막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 호류지는 1878년에 보물 300점을 황실에 기증을 하고요. 1만엔 돈을 받아가지고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국가 소유가 된 거고요. 그러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다가 이 불상들이 국가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국가적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1300년이나 된 보물이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설명하는데 이 정통성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미슐행 그래서 빛 하나, 온도 하나, 습도 하나 정말 섬세하게 이 보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첨단 수납고가 필요했고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잘 담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성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자. 그래서 다니구치 요시오한테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이분은 뉴욕의 모마 미술관 지은 그 유명한 분. 이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은 너무나 고민을 한 거죠. 야, 1400년이나 된 유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근데 이분은 건축이 튀면 안 된다. 이 엄청난 유물을 담으려고 하면은 건축은 그냥 사라져야 된다. 침묵의 그릇이어야 된다. 건축이 튀면 안 된다. 근데 르꼬르비지에나 서양 건축들은 뭐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다 날 좀 보소하고 이 건축 나 잘랐어 이런 건물들이잖아요. 미스 반데어로에 그분은 less is more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이 다니구치 요시오는 아예 그냥 비워야 된다. less is deep 요렇게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건축가들은 보면 전부 다 서양의 건축하고는 달리 굉장히 겸손하고 조화를 중시하고 아예 비우고 사라지고 숨기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미스 반데어로에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불필요한 장식을 다 제거해. 그래서 구조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서구식 미니멀리즘이다.
근데 다니구치 요시우는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 1400년의 시간을 그래서 가득 채울 수 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너무 막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1400년 전 아스카 미소. 불빛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진짜 가까이 가서 이 불상들을 봐야 되고 그 불상들이 유리 큐브 안에서 너무나 잘 보존돼 있어서 놀라는데 이 희미한 불빛에 눈을 적응시키면서 보다 보면 약간 은은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미소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적 속에서만 보이는 미소. 정말 조용하거든요. 이 건물 안이. 그 완벽한 1400년 전 불상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다니구치 요시오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물, 그 수반의 깊이, 기둥의 두께, 빛의 각도, 0.1mm까지 계산을 했다고 해요. 완벽한 침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배탈래 황금 양털을 찾아서 미슐행 우리의 여정을 위하여